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3월 첫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기적 다주택자 규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당국은 이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 일명 RTI 규제를 적용하면서 다주택자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집값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설마가 부동산에 잡는 해, 이제 설마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잡는 또 그 그림도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강력한 부동산 공화국 극복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우리 대통령의 이런 의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이고요. 뭐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의 상승률이 이제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네. 주간 변동률이 0.15% 부동산은 통계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0.0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상승은 멈췄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현장을 이제 주도하는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급매물도 나옵니다.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내린 급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작전은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매물도 나오고 시장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그래프를 보면 지금 2년 가까이 한 번도 주간으로는 마이너스가 없었거든요. 상승률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3월에는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서울 평균을 보게 되면 지금 0.15%고요. 한 달 전에 0.31%였거든요. 반토막이 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그중에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좀 강력 규제를 시사했는데요. RTI 규제입니다. 이거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RTI 기준으로 대출을 좀 조이게 되면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오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RTI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LTV, DSR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익히 익숙해져 있는데 DTI 이런 거 익숙하죠. DTI는 소득 대비 대출을 받는 거고요. RTI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 수익에 비례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은 1.5, 비규제 지역은 1.25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1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연 임대료가 이제 1.5배 이상 받아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조이게 된다면 다주택자들 중에 이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압박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이렇게 길게 대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3년, 5년 단위로 짧게 대출 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을 안 해주게 되면 연장할 때 RTI를 강하게 적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출 연장을 못하는 분들은 상환 압력을 받기 때문에 팔아라. 집 많이 가진 분들 중에 능력이 안 되거나 임대 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팔게.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RTI를 이제 정말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임대 사업자들의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올까요? 아니면은 좀 더 매물이 잠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은요. 소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주택 유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들 중에 이제 전세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대출은 잘 안 받고 그냥 전세를 레버리지해서 사신 분들이기 갭투자죠. 때문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당장 RTI의 영향은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들을 10채, 20채 사신 분들은 후순위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월세 받으신 분들, 다세대라든지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더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아파트, 우리가 많이 올랐는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보다도 오히려 저가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그 대학가 주변에 임대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대학생들도 좀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또 서민들 청년들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좀 타격이 갈 수 있도록 면밀한 핀셋 기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분석 기사를 보면은 이제 아파트 제외, 비아파트, 뭐 우리가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에 대한 이제 평가와 분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주택자가 이 물량을 막 떨어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쪽도 있고, 반면에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오히려 오피스텔을 사려고 들어간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 둘 중에서? 사실 모두가 다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양쪽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장이 네.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매물이 나옵니다. 5에서 10% 정도 많이 내린 매물이 나오는데 매수자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돈 주고는 나는 안 사겠어라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억 이상 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집주인들은 1, 2억 내렸다면 매수자들은 5억 이상 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15억 이하 아파트, 우리 소위 말해서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 아파트 시장은 또 생각보다 거래가 잘 됩니다. 매물도 많이 안 나오고요. 네.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고 신혼부부들이나 매수자들은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을 찾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거래가 잘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아파트 시장, 네.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우리 신혼부부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토지거래가구역도 강남이나 서울 쪽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네, 오피스텔. 그러다 보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세 끼고 또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일단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은 존재하고 있죠.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RTI 들어가면 RTI도 들어가게 되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네.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또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네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를 통해서 지금 핫한 또 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 이게 이제 야당의 의견인데 이걸 적극 반박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논리인가요? 이게 또 뭐가 맞습니까? 이것도 둘 다 맞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팝니다. 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입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세입자가 나오게 되고 세입자가 사는 집이 줄어들죠. 그러면 공급이 하나 줄어듭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데 역설적으로 그 집은 누가 살까요? 실수요자가 살죠. 실수요자가 사니까 사는 세입자가 산다면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이다. 네. 라는 총량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또 디테일하게 보자면 세입자가 그대로 그 집을 사면 괜찮은데 우리 현실은 지금 입주 물량이 일단 부족해요. 20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는 매년 신혼부부들이 한 4만 상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구수 분화에 따라서 이런 신혼부부들 수요가 나오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전세 시장이 불안할 수는 있는데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시차가 안 맞을 수는 있잖아요.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집이 공실이 있다가 나중에 집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경기, 인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본다면 단순하게 제로섬 게임보다는 뭔가 안 그래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영향을 주게 되면 또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자들은 괜찮을 수도 있고 제로섬 게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서민 또 주거 안정에 또 불이익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핀셋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하긴 하되 시장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완책들이 좀 앞으로 꺼내들게 되고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2025년 작년에 많이 올라간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과 그렇지 않은 15 아래 구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핀셋 기조를 하더라도 많이 올랐는 강남 비롯한 한강벨트 아파트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는 다른 방법으로 또 15 아래 구간은 다르게 빌라 오피스텔 또 다르게 이 세 가지 3트랙으로 진행을 해야지 뭉뚱그려서 수도권을 하나를 보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버티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구체적인 핀셋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더라도 뭐 15억 이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뜨거웠던 30억, 40억의 아파트, 또 15억 이하의 아파트, 아예 비아파트죠. 뭐 다세대, 빌라. 실은 빌라 쪽, 다세대 쪽은 오히려 지금 힘들다는 소리를 또 하시잖아요. 힘들다는 소리들도 많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이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빨리 공급이 안 되잖아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6개월, 1년이면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입주 물량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저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전용 83제곱미터, 우리가 말하는 85제곱미터, 30평형대인데 국민주택의 이 규모 기준이 바뀐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전용 84라면 이제 34평 우리가 네. 소위 말해서 아파트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30평형. 1, 2기 신도시 보게 되면 전용 59, 이제 24평, 25평 아파트는 방이 3개, 화장실 1개 정도 좀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사려면 전용 84 정도는 돼야지라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었는데 네. 이제 발코니 확장이 허용이 되면서 요즘 전용 59도 구조가 잘 나옵니다. 전용 59 아파트 확장된 신축 아파트 보게 되면 여기가 34평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조가 잘 나오고요. 분양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천정부지 올라가다 보니까 전용 84가 우리 신혼부부들도 그렇고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제 그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용 59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제 주력 평형으로 등장을 했고요. 시장 반응도 그렇고 공급 반응 쪽에서도 전용 84가 시장의 수요자들이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전용 59를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저는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면 이제 전용 59, 우리가 말하는 25평 아파트가 국민평형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책 변화도 전용 84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전용 59에 맞춰서 전용 59 신축 아파트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수도권은 근데 또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는 약간 기준이 더 커집니까? 비수도권은 면적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땅값 자체가 절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 아파트 가격을 보더라도 서울은 뭐 평균이 지금 15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장 좋은 고가 아파트가 15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 또 서울은 전용 59가 국민평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수도권 지역들은 전용 84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5월 9일이 D-Day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마지막 기준일이 5월 9일이고요. 예외 보완책도 나오지만은 어찌 됐건 5월 9일 내에 계약은 해야 혜택이 옵니다.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제 세입자를 유지하든요. 자, 소장님, 현재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다. 강남 쪽은 한 3월 첫째 주에는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과연 이제 5월 9일을 앞두고 있는데 4월께에는 큰 폭의 좀 집값 하락도 나올까 아니면 매물 잠김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노선은 4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서울 그렇죠. 전역은.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 한 2, 3주 정도 허가를 받는데 2,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약금 내고 매매 예약서 작성하고 구청에 허가를 넣는데 이게 몰리게 되면 3주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팔아야 되는 분들,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마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데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예. 팔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5월 9일 생각은 머리에서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3주도 걸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토지거래 4월 초 정도는 결정을 내야 되고 허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여유 부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집을 사려는 분들은 3월 초 중반 정도에 아마 금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내려온 금매물이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나는 5월 8일에 금매 잡아야지 하면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물 잠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양도 차익이 큰 지역들은 매물이 잠길 것 같고요. 15억 아래 구간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로 K푸드, K뷰티 등 크게 K소비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K푸드와 K뷰티의 연간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그리고 의류, 일명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무려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K소비재 수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 강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K소비재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면 반도체, 자동차만 이야기를 하는데 K푸드, K뷰티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었고요. 이 두 개 품목만 100억 달러, 소비재 전체로는 400억 달러. 상당합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 K푸드와 K뷰티 투톱이죠, K소비죠. 여기부터 점검해 볼까요, 수출력? 네, K푸드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수산 식품인데요. 네. 작년에 수출액 보니까 그 전해보다 6% 증가했습니다. 6%면 뭐 한 자릿수 증가 별로 안 많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2021년에 이미 100억 달러가 넘어서요. 매년 이만큼씩 지금 성장해서 124억 달러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그리고 K뷰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그 전에 비해서 작년 수출이 한 11.8%, 12% 정도 늘었고 이것도 역대 최대이고요. 100억 달러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소비재들 중에 먹거리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의약품이나 생활용품, 패션까지 합치면 사실 외국의 소비자들이 반도체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 뜯어보지 않고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비재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들을 항상 생활 옆에 두고 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 주식시장에서도 중요한 테마이기는 하지만은요. 수출액으로만 놓고 보면 K푸드, K뷰티를 못 쫓아갑니다. K푸드가 124억 달러로 100억 달러가 넘었고요. K뷰티가 114억 달러. 자, K소비재 중에서 이 투톱이 일단 각각 100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K푸드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크게 124억 달러의 수출인데 라면은 이제 다 알고 계시고요. 불닭볶음면은 차세대 인기 품목이 좀 중요한데 김이 좀 많이 언급되는가 했더니 요즘엔 이거보다도 훨씬 품목이 다양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K커피 믹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외국 사람들 커피 마시는 거 보면 머신에서 내려 마시거나 아니면 핸드 드립으로 이렇게 따라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타지 않고 그냥 커피 스스로의 맛 혹은 타봤자 뭐 연유나 설탕, 네, 우유 각설탕. 정도의 네. 설탕 정도 타서 마시는데요. 커피 믹스 우리도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간편함과 함께 달달한 맛,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이 한국의 코리안 스윗에 조금 약간 물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최근에 여기다가 아까 잠깐 예. 짚어주셨지만 한류 드라마 같은데 이제 이 커피 믹스 같은 게 나오면서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사람들이 저걸 타서 마시니까 커피 같은 걸 색깔이 나오지? 이러면서 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의 여왕 나오네요. 거기서 그 시골 갈 때 좀 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되게 흥미로운 건 이 내용인데요. 예. 회사별로 이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별로도 외국에 진출할 때 조금 차별화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저희 그 캔커피 레츠 있을 네네네. 때 레츠땡. 레츠땡이요. 이 캔커피는 러시아에서 지금 국민 캔커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고요. 이것도 달달합니다. 또 한 회사는 또 원래 설탕을 넣는데 이 대신에 스테비아 같은 것들을 넣어서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공략 이런 식으로 보면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K커피 믹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124억 달러를 수출했던 K푸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라면 또 김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커피 그중에서도 믹스 커피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하지만은 해외 입장에서는 이 믹스 커피가 되게 놀라운 네, 그렇죠. 발명품처럼 느껴지면서 지금 수출의 1등 공신이 되고 있고요. K뷰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00억 달러 넘는 두 번째가 K뷰티인데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K뷰티도 잘하잖아요. 색조까지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향수 이런 것들은 워낙 프랑스가 강국이기도 한데 이 역시도 K뷰티도 우리가 좀 다가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 자체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의 화장품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수입량으로 따지니까 한국에서의 수입이 드디어 프랑스에서의 수입을 앞질렀다. 물론 그 내용을 좀 열어보면 색조나 향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프랑스가 잘하고 예. 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저희만이 만들 수 있는 색감 같은 게 있다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외국에 이제 한국 문화가 조금 활발해지다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 한 색조 같은 것들을 좀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리고 한국 제품들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여드름 같은 거 외국인들도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 특히 서구인들도 예. 여드름 걱정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습력뿐만이 아니고 여드름 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돌아서 기능성까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설 연휴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요. 네. 공중파에 나온 뭐냐면 미국에서 이 K 뷰티 시장을 일군 어떤 사업가분의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마트 같은 데가 다 화장품으로 차 있는데 그 마트의 화장품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섹션이 최근 들어선 K 뷰티 섹션이다. 이것만 봐도 최근 들어서 문화와 또 연결된 K 뷰티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표를 보셨지만은 일본도 한때 이 뷰티 강국이었는데 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거의 미국의 수출 지금 1위는 우리 한국 제품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 기준의 자료였었고요. 특히 K-뷰티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 K-뷰티 브랜드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뿐만이 아니라 히트친 브랜드들이 다 중소기업들이었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잖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원하는. 네, 가장 처음에 저희 얘기할 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 반도체 자동차다. 그럼 주로 이제 대기업이 하는 수출들입니다. 물론 뭐 연관된 산업도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거 숫자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집중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화장품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소구를 하고 있냐 보면 외국에서 화장품 팔릴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동네에 있는 올리브땡 같은 데 가시면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거 못 들어봤는데 그런데 한번 써볼까 하고 써보시면 좋은 브랜드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유통망이나 아니면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유명해져서 아름아름 유명해지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은 이제는 메이저 브랜드만 통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기능성이 있고 좋은 품질을 가진 중소형 브랜드들도 얼마든지 이 유통 채널 같은 것들, 온라인 채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화장품 시장에서의 흐름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업황이 뭐랑 비례하냐면 얼마나 외국에서 잘 팔리냐에 따라서 비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조금 외국에서 잘 못하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잘하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업황이 좀 달리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작은 화장품 회사들이 외국에서 성공을 해서 커져서 외국에서 굉장히 메인스트림으로 네. 가고 그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또 화장품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기업 공개 같은 것도 굉장히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또 K-뷰티만의 또 우리의 또 긍정적인 효과도 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국에서 특히 산업통상부는 이참에 이야기를 좀 키워서 K-소비재 수출 확대로 가보자.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푸드하고 식품은 저희가 했었는데 5대 유망 소비재를 정했습니다. 이 둘 외에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까지 포함을 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입니다.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기대 효과도 좀 짚어주시죠. 아예 이번에 목표가 700억 달러입니다. 수출이 이제 네, 400억 달러에서 거의 네. 뭐 배 이상을 한번 네. 가까이 가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축을 4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K 소비재 스타 기업,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비재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좀 인지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업들이 뭐 연구 개발을 좀 더 할 수 있는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런 기업이 수출을 할 때 무역금융이라고요. 수출하고 수입할 때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금을 떼거나 이런 것들을 보험을 들잖아요. 이런 보험 같은 것들도 정부가 좀 대주면서 외국에 조금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물류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K 소비재 물류 데스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외국 소비자들도 이런 물류 데스크에 와서 뭐 반품도 할 수 있고 다른 물건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직구라고 저희가 보통 그러죠. 네. 외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직구하는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하겠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류 연계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 코너에서도 다뤘는데 최근에 K푸드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외국에서 뭔가 굉장히 품질이 낮은 K푸드를 모방한 가짜들이 나돌고 예, 있더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 문제 같은 것들도 정부가 좀 해소해주고 또 외국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식품이나 뭐 화장품 같은 것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 그게 마지막 축입니다. 네. 자, 이렇게 K 소비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니까 글로벌 유통기업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유통기업, 뭐 없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미국의 월마트도 한국을 찾고 있고요. 틱톡도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뭐 애경 산업의 바디워시가 월마트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좀 당연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께 인기 있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유통사들은 좀 받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냥 잘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가니까 한국 제품이 있더라.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중국과 미국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소매점 같은 것들이 아니고 대형 유통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갔을 때 아주 여러 가지 물건을 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초에 A라는 대형 유통을 갈까 B라는 대형 유통을 갈까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A를 가면 K뷰티가 없는데 B를 가면 있어 하면서 B로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잘 키운 브랜드 하나, 잘 선정한 브랜드 하나가 그 어떤 유통 체인 전체를. 유통 전체를 또 굉장히 부스트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K뷰티나 여러 K푸드들을 자기들에게 입점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찾아오고 중국에서 찾아오고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고용원이 200만이 넘을 만큼 사실 네.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없는 동네가 없고요. 네. 굉장히 그렇게 보면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트라도 1무역관 1유통망 사업이라는 것을 또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코트라에. 그 1무역관 1유통망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코트라가 무역관을 막 두고 있는데요. 네. 그 무역관을 두고 있는 데 있어서는 한국 이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에 대한 유통망을 개설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현재 좀 유력한 유통망에는 무조건 우리 K 소비재를 입점시키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전략 이런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재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요. 저희가 항상 눈에 띄는 곳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이 유발하는 한국산 써보니까 좋더라. 다른 제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결국은 이게 400억 달러 수출이 700억 달러 수출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끝나고 나온 이 MOU 체결에서도 이런 화장품, 의약품들, 소비재 관련한 내용들도 좀 있었다고 하죠. 이것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2014년에 사실 한국과 브라질 사이에서는 이 MOU가 뭘 중심으로 체결됐냐면 식품,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중심 네. MOU가 체결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룰라 대통령이랑 뭘 했냐 하면 여기다가 화장품까지도 추가를 해서 그래서 MOU를 조금 확대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브라질에서 한국산 화장품 뜨겁습니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화장품으로 따지면 시장이 제일 큰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의 판매량이 3년 새 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브라질의 인구 그리고 가장 큰 화장품 시장 또 브라질 사람들 치장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성까지 고려하면 이 MOU를 기존의 식품이나 의약품에 관련됐던 것을 화장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